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고요. 약간의 약세로 마감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섹터별로 보더라도 5개 섹터는 올랐고요. 6개 섹터는 내렸습니다. 그만큼 섹터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별한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었었고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찰나에 워낙 9월은 역사적으로 부진했던 달이기 때문에 이번 9월도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소 약간의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 심리를 만들었다는 게 시장 중론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도 있었는데 채용 공고수는 지난 7월에 1,090만 건을 기록해서 여전히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다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 관망하려는 투자 심리가 엿보였는데요. 3대 지수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일제히 밀려났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일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9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비교적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올해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단 한 번도 5% 이상의 조정을 받아가지 않은 채 20% 이상의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없었던 만큼 계절적으로 시장이 약한 9월에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지수의 더 큰 하락을 방어해준 긍정적인 소식들은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지수 전망 상향 소식인데요. 먼저 UBS에서는 올해 말 전망치를 4,650포인트로 상향시켰고요. 또 내년도 전망치도 4,850포인트로 상향시켰습니다. 더불어 바클레이즈에서도 올해 연말 전망치를 기존의 4,400포인트에서 4,600포인트까지 올리면서 현재 수준에서 크지는 않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또 다른 재료들도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7월 채용 공고가 발표됐는데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일자리 공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친다면 얼마든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으로는 구인난이 지금 얼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재료로는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역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은 상품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물가 상승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타격은 곧 소비자들에게도 전이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또 더불어서 7, 8월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음이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섹터별로는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하루를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가 1.8%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또 에너지와 자재 섹터는 1% 내외로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오늘 실적을 전해준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있는데요. 운동복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북미 지역 YOY 기준 매출 증가세가 63% 급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50% 가까운 매출 급증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10% 가까운 급증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겠다는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의 이름이 코인베이스 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SEC로부터 소송 가능성을 경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3%가량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허리케인 아이다에 따른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브렌트유는 1.3% 상승하면서 73달러 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WTI 크루드 역시도 1.4% 오르면서 69달러 수준 회복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꼽아서 여러 가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신한금융투자 WM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더 간다.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 며칠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불안불안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IB가 좀 연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은 UBS가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4,400에서 4,650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그래서 약 한 3% 정도 추가 상승을 점친 게 되겠고요. 참고로 주요 IB들 가운데서 연말 S&P 500 목표치를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는 기관은 BMO이고 그리고 4,800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세금 부담 확대 그리고 지표 부진 등과 관련된 우려에 앞으로 몇 주 내에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기 성장이 피크를 쳤다라고 해서 경기가 둔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낙관론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6개월에 대한 기업 이익 전망이 10% 이상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결국은 완화될 이슈다. 세 번째로 여전히 강한 성장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로 세금 이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이 또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경기에 부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0에서 50bp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은 시장이 감내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지난 여름에 금리 하락 때도 S&P 500 지수에 대한 리레이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때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확장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상승한다라고 해서 디레이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UBS가 꼽은 5가지 이유 가운데 거의 위에 3가지 이유는 다 뭐 기업의 이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키는 IB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가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증시가 불안한 거는 9월에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저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지난 307일간 5%의 조정 없이 38.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거의 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도 또 계절적 요인이 조금 작용을 한 게 노동절 이후 거래일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5년 연속 이 노동절 이후 첫 거래일에 하락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9월을 좀 경계하는 분위기 또한 좀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쪽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8월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지난 역사적으로 10차례를 좀 놓고 봤을 때 9월 성적은 역시 0.7% 상승에 그치면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연간으로 또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4%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초 그리고 8월까지 성적이 좋았을 때는 9월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연말까지 또 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UBS도 조정이 몇 주 내에 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조정이 오히려 연말 신고가로 또 한 번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의 이야기나 아니면 LPL 파이낸셜이 내놓는 통계에 따르면 9월만 잠깐 버티시면 네. 연말에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좀 후행적인 그런 성격도 갖고 있지만 네. 그래도 추가 업사이드를 좀 점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근간에는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기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같이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듣고 싶지 않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고소한다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이러면 와 진짜 철렁 가슴이 내려앉을 텐데 지난 밤 사이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출시하려고 했던 대출 상품이 문제라는 건데요. 코인베이스는 이날 그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웰스 노티스가 뭔지 보니까 SEC가 만약에 불법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출시하려고 했던 이런 대출 상품이 불법이라는 거고 고소하기 전에 해명할 기회 줄게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코인베이스가 출시하려고 했던 그 대출 상품은 과연 무엇이냐? 이 코인베이스 랜드라고 하는 이름의 상품인데요. 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그 설계가 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코인을 빌려주면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품을 말합니다. 자,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상품의 출시는 원래 이번 주인가 가까운 근래에 좀 출시를 하려고 했지만 최소한 10월까지 출시가 연기된 상태고요. 자,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굉장히 좀 강력한 반발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법이 불분명하다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게 온화한 표현인 것 같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지난 6개월간 규제 당국과 협력하려고 했던 노력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암스트롱 CEO는 지난 5월 자신이 이제 SEC를 만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면서 이거는 우리가 준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SEC 쪽에서 계속 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SEC에서는 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사실이건 간에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이제 소송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약 3%가량 하락한 채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 좀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도대체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 코인베이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최고 법률 담당자.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를 보더라도 네. 이 인물이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목부터 SEC가 우리를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We don't know why라고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이 랜드가 어떤 투자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EC에 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디테일을 제공을 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SEC가 이런 좀 신흥 산업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날은 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투자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덤증권에서 지난 8월 말에 이 새롭게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420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 서비스 외에 무궁무진한 어떤 추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당장 매출이 YOY 기준으로 467%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PO 당시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같은 좀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좀 잘 넘어가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계산대도 점령이라고 하면서 이 물음표를 써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이 아마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계산대도 좀 점령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용 새로운 포스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포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매장이나 식당 같은 데 네네. 가더라도 휴대용 단말기를 두고 이제 카드 결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카드 꼽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단말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기사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이제 POS, 포스 시스템을 제공 중인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팔 등의 업체와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보관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포스 시스템은 온 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하며,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아마존 플렉스,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배송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와의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산토스라는 그런 팀이 계획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답변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지금까지 뭐 아마존이 포스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들은 있었는데 중소 소상공인들까지 다 이제 확대한다는 의미인가요? 일단 아마존이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좀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네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 자신들이 개발한 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타 서비스와도 좀 연계를 하면서 좀 에코시스템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상공인들에게 주로 포스 시스템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존도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자신들도 팔겠다는 거죠. 네네. 뭐 요거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내려앉았던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 불안할 땐 빅테크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날도 하락장이었는데 아마존은 그래도 상승권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8월 중순에 저점을 기록한 것 대비해서 10%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날도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 및 업사이드 요인이 존재하는 빵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특히 이 항공 물류 서비스, 에어허브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신규 소매 점포를 또 10개 했다는 그런 계획 등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후끈 달아오르네 라고 하면서 어펌의 사진이 보여요. 그만큼 이제 BNPL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BNPL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미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일본의 BNPL 업체인 페이디를 2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BNPL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일종의 할부 정도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용 정보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할부 이용을 못하는 분이 뭐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크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북미권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이 없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뭐 신용은 있어서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을 높게 받기가 또 어려워서 만약에 뭐 할부를 이용하려면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거나 이런
할부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BNPL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박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글로벌 BNPL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를 보니까 최근에는 스퀘어가 호주의 BNPL 업체인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또 그 바로 직전에는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페이를 통해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또 미국 시장에는 이제 BNPL을 전문으로 하는 전자결제 기업인 어펌이 또 상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페이팔은 사실 이전부터 BNPL 시장의 리더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작년에 이미 호주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애프터페이는 굉장히 대규모의 BNPL 업체고 소규모 BNPL 업체인 세즐과 집코 등의 지분을 사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팔이 페이디 인수를 완료하게 된다면 페이팔은 일본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커머스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죠. 덕분에 이번 인수는 페이팔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근데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페이팔이 이 소식에도 상승하진 못하고 약 2.7% 하락하면서 마감되긴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큰 그림은 BNPL 시장을 점령하려는 이 전자결제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어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자체적인 BNPL 서비스가 있었죠. 페이인4라고 해가지고 네 번에 나눠내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 시장까지도 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BNPL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좀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할부 구매가 익숙지 않은 그런 국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맹점 입장 그리고 BNPL 업체 입장에서도 모두 다 좀 윈윈 되는 그런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좀 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마케터에 따르더라도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Z세대의 이용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2019년에는 미국 내의 이 Z세대의 BNPL 서비스 침투율이 10.9%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44.1%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역시도 2019년에는 1%에 불과했지만은 내년에는 9.4%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이저 업체들에서 이런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쟁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세 회사 모두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스퀘어와 어펌의 주가 낙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을 좀 더 위협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결국은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개장 전에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상승 반응이 시간에 걸해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주요 IB도 긍정적인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솔리드한 전략적 무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주호 증권에서도 훌륭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구매 결제의 약 한 70%가 현금으로 좀 이루어짐에 주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포텐셜이 좀 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물론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월가에서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